이것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몸에 장군신이 머물다 떠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이었습니다. 3살 제 기억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녀석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항상 함께였죠. 기역자 모양의 한옥집, 대문 옆에 새들어 살던 친구 기한이, 눈을 뜨면 기한이를 찾았고 해가 져야만 아쉬운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동네 어른들이 저희를 이란성 쌍둥이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1살 위인 기한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때를 썼습니다. 친구가 없는 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학교에선 오지 말라 해도 매일 아침 기한이의 손을 굳게 잡고 교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가상했던 걸까요? 1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은 제게도 책가방을 맬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은 동네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넓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기한이네는 동네 유일의 옥상이 있는 양옥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그 집의 옥상은 우리만의 아지트이자 신천지였습니다. 둘이서 토끼를 키우고 물풍선을 만들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놀리고 온갖 장난을 꾸미던 우리만의 왕국이었으니까요. 그날따라 저는 집에 온 친척 때문에 얌전히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둔탁한 소리, 뒤이어 터져나온 기한이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동네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무슨 일인가 싶어 뛰쳐나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과 그 위에 쓰러져 있는 기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축 늘어진 기한이를 업고 미친 듯이 달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기한이가 죽었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기한이.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아버지가 수소문해 겨우 입원시킨 병원에서 기한이는 몇 달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연애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린 저는 그저 담벼락 너머로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해가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한이가 의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기쁨보다 어딘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기 며칠 전부터 혼수 상태였던 기한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자재. 집안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고모는 수녀, 삼촌은 목사였던 아이. 평생 불경 한 구절 들어본 적 없을 그 아이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불경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동네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신이 내렸다고요.
학교로 돌아온 기한이는 예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동네 악동으로 돌아갔죠. 어느 날 딱지치기에서 이겨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 돌아보니 기한이가 그 자리에 멈춰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죠. 너 왜 내 빵 훔쳐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난기 많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그냥 사실을 툭 던지는 그런 목소리였죠. 순간 기완이와 저 사이에 투명한 벽이라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기한이가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와 마주선 듯한 어색하고 서늘한 느낌. 저는 그저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한이의 집에서는 이상한 향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한이 어머니는 옥상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고 화목했던 집안은 아버지가 내신 교통사고로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와 기한이 어머니는 용하다는 애기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기한이 어머니 차례가 되자 애기 무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굵은 목소리로 내년이 왜 여기에 왔냐며 호통을 치고 결국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기한이네가 보통 일에 얽힌 게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한이네 집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번엔 제가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조퇴해 알아눕는 날이 계속됐죠. 아버지가 숙직을 하시던 어느 날 밤 기한이 어머니가 웬 무당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찬물에 목욕시키고는 깽과리와 북을 치며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굿이 끝나갈 무렵 무당은 시퍼런 부엌칼로 제 온몸을 긁어내듯 문지르더니 마당을 향해 그 칼을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저 칼에 손대지 말라. 다음 날 신기하게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조퇴를 하고 돌아오는 집 마당에는 어젯밤 그 칼이 마치 누가 세워놓은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찟한 기운에 돌아보니 어느새 기한이가 등 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칼을 언제쯤 빼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기한이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빼도 돼. 기한이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것도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닌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당에 꽂혀 있는 저 칼도 기이했지만 저는 그 순간 칼보다 제 친구의 얼굴이 더 비현실적이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꿈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열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한 것도, 마당에 칼을 세운 것도, 어쩌면 제 친구, 기한이 안에 깃든 그 무언가의 힘이라는 것을요. 옥상에서 떨어졌던 순수한 친구는 그날 죽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아이의 몸에
깃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 옆을 계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뒷걸음을 치게 될까요? 중학생이 되며 더욱 강해진 기한이의 신기, 그리고 우리를 덮쳐온 더 기묘한 사건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제 몸을 낫게 했던 그 기이한 힘, 그것이 친구의 몸에 깃든 장군신의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무렵 저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몸에 깃든 신의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기한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려는 듯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결국 기한이의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무속 세계의 어른들은 어린 기한이가 직접 신을 모시는 애동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아들을 지키고 그 강대한 신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신의 어머니가 되어 신내림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에 깃든 신을 어머니가 대신 받아 관리하는 기묘한 형태의 무당이 된 셈이죠. 그렇게 기한이의 집 한쪽에는 무서운 장군신을 모신 제단이 차려졌고 기한이의 왼쪽 손목에는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인지 혹은 그 힘을 억누르는 것인지 모를 묵직한 염주가 항상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염주가 끔찍한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굣길, 동네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기다 기한이는 그 염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한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맞아서 아파하거나 분해서 우는 대신 자기 방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기운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본 기한이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신의 분노, 차갑고 사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한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선을 넘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한이의 손목에 어제 빼앗겼던 그 염주가 버젓이 걸려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기한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냥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실은 그날 체육 시간에 밝혀졌습니다. 옆 동네 사는 친구 녀석이 흥분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야,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난리 났었다? 기한이가 커다란 칼을 들고 고등학생들 죽인다고 날뛰었대. 그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사장, 겁에 질린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들기에도 버거운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제 친구 기한이의 작은 모습이, 그건 용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귀괴한 몸부림이었죠. 평소 주먹 다짐 한 번 하지 않던 순한 녀석이 그깟집 염주 하나 때문에 집안의 신물인 칼을 들고 양아치 소굴로 쳐들어갔다는 사실, 그건 기한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기한이의 몸에 깃든 장군신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힘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기한이의 어머니의 내림꾼날, 모두가 숨죽여 작두타기를 지켜보던 그때 조용히 구경하던 기한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나도 저 작두 탈 수 있어. 그리고는
정말 작두를 향해 걸어가는 아이를 신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무당이 달려와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나무 가지로 기한이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치며 호통을 쳤죠. 매를 맞았음에도 기한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하다는 듯이 거친 숨만 씩씩 내쉴 뿐이었죠. 마치 자신의 힘을 증명하지 못해 안달이 난 존재처럼요.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와서 그 장군칼 사건 이후 기한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급생들조차 그를 피했고 술과 담배를 즐기는 소위 불량 청소년이 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기한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기한이가 대뜸 소리쳤습니다. 제가 기한아 왜 그래? 가자. 모르는 사람이잖아. 라며 말렸지만 기한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오직 양복을 입은 남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 말거라. 안 되느니라. 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양복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기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이내 놀라움과 기묘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닌 그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경고. 남자는 직감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아이구나. 엄마 대신 봐줄 수 있겠니? 아저씨가 용돈은 두둑하게 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기한이는 돈을 받아들고는 딱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해줄게. 아저씨 하라던 거 그거 하지마. 그리곤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양복 남자는 대도시의 사채업자였고 조폭과 연계된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한이의 조언대로 사업을 멈췄고 며칠 뒤 그 조폭들은 다른 패거리의 습격을 받아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한이의 그 한마디가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죠. 장군칼로 친구를 지키고 낯선 이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힘. 그 힘은 친구에게 갑옷이자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과연 친구의 몸에 깃든 존재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려던 것이었을까요? 고등학생이 된 기한이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힘을 남용한 대가는 잔혹했고 마침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장군신이 머물다 떠나간 내 친구 이야기. 그 마지막 기록이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저와 기한이는 처음으로 긴 이별을 맞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기한이는 그곳에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결국 자취를 시작하며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몸에 그런 위험한 존재가 깃든 걸 알면서 어떻게 홀로 다른 도시에 보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저도 그저 기한이가 공부나 부모님과의 다툼 때문에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결정 뒤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한이와 어머니, 그리고 그 몸속의 장군신, 셋 사이의 갈등이었죠. 첫째로 기한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신이 들린 아이로 엄마의 감시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기한이 안에 있던 장군신 역시 답답해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와 어머니의 재단에만 갇혀 있던 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당연히 반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엇나가는 아들을 매일 붙잡고 싸우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신과 씨름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드셨겠죠. 어머닌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대로 아들을 억지로 곁에 두었다간 언젠가 더 큰일이 터질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편이 낫겠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힘든 선택이었죠. 그렇게 기한이는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와 그 힘을 붙들어 매던 재단,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장군신의 힘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기한이의 불안한 사춘기를 파고들어 서서히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술, 담배, 여자, 그리고 끊이지 않는 폭력 사건들. 기한이는 끝없이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기한이만큼은 언제나 기적처럼 빠져나왔습니다. 장군신의 보호는 계속됐지만 그 방식은 점점 더 기괴하고 뒤틀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기한이의 세계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낯설고 위험했습니다. 그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저를 어떤 다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부박판이었고 험상궂은 어른들 사이에서 제 친구 기한이가 아무렇지 않게 화투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 곁에 낯선 여자들까지 끼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친구 기한이는 소년이 아닌 위태로운 남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일까? 아니면 그냥 사기 수법일까? 친구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저 특별한 힘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지켜봐야 할지. 그 위험한 호기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한이는 귀신같이 패를 읽으며 돈을 땄습니다. 하지만 돈을 따고 웃는 친구의 얼굴에서 저는 생기가 사라지고 눈밑이 검게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돈을 버는 대가로 제 수명을 깎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 힘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기한이가 집을 떠나 힘을 제멋대로 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신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라는 본체가 멀어지니 그 힘을 관리하던 대리인이었던 어머니의 능력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겠죠. 결국 어머니는 어느 날 재단과 식물들을 모두 마당에서 불태우고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기한이 아버지가 트럭 전복 사고로 식물인간 수준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기한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 비쩍 마른 몸은 마치 미라 같았죠. 모두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와중 기한인 총 내뱉었습니다. 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머니의 호통에 병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기한이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기한인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죽을 거 내가 살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속 세계에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족의 운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기한이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장군 씨는 친구의 몸에서 생명력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분노이자 그의 몸을 떠나기 위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일 이후 기한이의 신기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목숨처럼 아끼던 그 염주도 손목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장군 씨는 아직 그의 몸에 잔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면접날 아침, 기한이는 전화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나 안 갈래. 너 혼자 가. 그리고 버스 앞자리 절대 앉지 마.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파편이 되어 아주 끔찍한 미래만 언뜻 보여주는 저주처럼 변해버렸죠. 화가 난 저는 혼자 탄 버스에서 기한이의 말 때문에 늘 앉던 맨 앞자리 대신 한 칸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졸다 큰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죠. 버스는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그 자리에서 직사시켰고,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앞자리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기한이는 결혼과 이혼을 거쳐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파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출근하던 기한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오늘 우리 아름이 학교 갔다 오면 절대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줘. 진짜 부탁한다.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기한이의 딸 아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름이와 늘 같이 하원하던 윗집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직사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따라주며 기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보이냐? 기한이는 술잔을 보며 피식 웃다가 잠든 딸의 방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죠. 전부 다 썼지, 우리 아름이한테.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장군칼을 휘두르던 그 거대한 힘, 기한인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 전부 딸을 위해 썼고, 마침내 평범한 아빠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젠 제 여자친구를 보고도 좋네, 이쁘네 하는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친구. 가끔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던 그때의 기한이가 그립기도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평범한 삶을 얻기 위해 내 친구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요. 신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친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아버지가 된 친구. 지난 30년간 친구의 몸에 머물렀던 그 장군 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와서 그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은 떠났고 제 곁에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남아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길고 기묘했던 시간은 평범해서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고 기묘했던 기록은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